진화하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지난 22일 국민청원이 올라왔죠.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목숨을 잃은 오빠의 동생이라면서 보이스피싱 전달 측에 강한 책임을, 강한 처벌을 호소하는 그런 우리 글이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번 사건 무슨 사건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먼저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이게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그 기술이 발달을 해서 사람이 직접 만나서 돈을 인출하고 주고받지 않고 그냥 계좌이체를 한다든가 내지는 휴대폰으로 인체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금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은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피해자한테 거짓말을 해서 좀 그럴싸한 거짓말을 해서 돈을 어디로 보내라 내지는 당신의 그 개인정보를 알려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럼 그걸 알게 된 걸 이용을 해서 그 계좌에서 돈을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기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옮기게 만든 돈을 인출을 해서 범인들이 쓰려고 하는 통장으로 이제 옮겨 놓게 되거나 내지는 실제로 이제 돈을 수금해 가는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 사안에서 이제 그 오빠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목숨을 잃은 오빠의 동생 사례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그 돈을 이렇게 전달받아서 실제로 수금하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한다는 거고요. 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큰 돈을 피해를 입고 나서 그 오빠가 자살을 하고 나니까 이 보이스피싱을 이제 정말로 주도했던 진범은 해외에 있어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이제 행동에 나섰던 그 현금을 수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을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아,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분의 경우에도 사실 지금 뭐 대출 이중 계약으로 너 지금 당장 돈 안 보내면 신용불량자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이걸 덜컥 현금에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황급히 이제 그 돈을 갖고 떠나는 택시를 쫓아가려 했지만 또 여의치 않으셨고 너무 안타까운데요. 변호사님은 혹시 이런 보이스피싱 당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검사 출신 변호사여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처벌해 본 적은 있었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전화가 실제로 오기도 한 거를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죠. 그 보이스피싱 전화 받고 나서 이제 선량한 피해자처럼 열심히 행동을 하면서 그 보이스피싱 범죄 저지른 사람을 좀 만나게 해서 거기 그 자리에서 좀 검거를 해보려고 좀 해봤었는데요. 아우, 네,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느낌 이상하다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 중간에 끊더라고요. 아니, 변호사님.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얼마 전에 있던 일인데요. 예. 제가 이제 지방 경찰청 징계위원 같은 걸 하고 있어서 경찰분들 전화를 받는 일이 많아요. 아, 그래서 네. 그날도 휴대폰에 이제 010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죠. 그랬더니 이제 경찰이시라고 밝히셔서 제가 너무 반갑게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 안녕하시냐면서 제 계좌가 뭐 명의가 도용이 됐다면서 네. 저한테 돈을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당황해서 저 지금 임주혜 변호사한테 전화한 거 아니세요? 이랬더니 변호사요? 이러고 끊으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보이스피싱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사실 뭐 아직도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피해 건수가 여전히 상당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이제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 금액 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3만 1,681건의 보이스피싱이 있었다고 하고요. 피해액으로 따지면 7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87건이 발생하는 거고요. 피해액은 19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보이스피싱이 자꾸 이제 계속되는 거는 그 수법이 점점 교묘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저 역시도 자꾸 보이스피싱 당한 얘기 하게 되는데 저한테도 뭐 문자 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뭐 엄마 뭐 나 아들인데 뭐 네, 네. 휴대폰 잃어버렸으니까 뭐 이 번호로 전화 줘 이런 식의 문자를 저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저희 아들 지금 19개월인데 저희 아들이 문자를 보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 식으로 피싱을 해놓고 뭐 그 전화를 걸거나 그 문자를 뭐 클릭하면은 뭐 URL이 연결돼서 뭐 완전 뭐 해킹이 당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 점점 고도화된 수법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 이제 종래에는 그러니까 권위 있는 기관들을 이제 사칭을 했습니다. 예컨대 뭐 수사기관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금융기관이라든가 뭐 금감원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뭐 이런 권위 있는 기관을 사칭을 해서 당신의 계좌나 재산에 관해서 큰 위협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런 위협을 해소하려면 지금 즉시 해소를 해야 되고, 그런 걸 해소하려면 내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그 본인 확인을 위해서 뭐 개인정보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예컨대 뭐 주민번호를 물어보고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가지고 그 번호를 이용해서 이제 뭐 계좌이체를 시킨다든가 뭐 이런 행위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 내가 어느 지역의 수사관인데 당신 계좌가 뭐 불법적인 행위에 도용되고 있어서 당신 계좌에서 돈을 당장 빼서 내가 말해주는 곳으로 이체를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수법들이었어요. 이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금감원이라든가 뭐 이런 곳들을 타칭을 하면서 내가 금감원 직원인데 당신 계좌가 불법 금융사기에 휘말려 있으니 뭐 이곳으로 보내라. 뭐 이런 행위들이 있었었는데요. 요즘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좀 전파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니까 아예 이제 그런 말 자체를 안 해버리고 좀 권위 있는 기관인 것처럼 아예 행세를 해버린 겁니다. 예컨대 이제 은행을 사칭을 하는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띄워서 전화를 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뭐 예컨대 뭐 시중에 국민은행이다, 우리은행이다 이런 거를 사칭을 하면서 아 우리가 대출을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전화번호를 보니까 이제 진짜 은행인 줄 알고 거기에 응했다가 이제 사기를 당한다든가요. 내지는 이제 중계기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해외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서 070 번호나 이런 걸로 이제 전화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불법적인 중계기를 이용을 해서 010으로 해서 나오는 정상적인 휴대폰 번호인 것처럼 바꿔가지고 피해자들이 의심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내지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금 같은 걸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뭐 이런 걸 주는데 재난지원금을 주고 내지는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비싼 이자를 쓰고 있는 거를 낮춰줄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당신의 개인적인 인적사항이라든가 정보들을 입력을 해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내지는 이제 문자 메시지 같은 거를 통해서 그 문자 메시지에 접속을 해서 URL을 클릭을 하면 휴대폰에 이제 악성 앱이 깔려서 그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다 수집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해서 그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가해자가 이제 가져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요즘 뭐 코로나19 백신 맞으려면 뭐 돈 입금해야 된다 이런 수법도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이렇게 약한 구석은 이제 범죄자들은 정말 노리고 파고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이 예전에 이제 검사 활동하시고 하시면서 뭔가 이런 보이스피싱 범들 잡아 넣으신 경험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보이스피싱이 되게 보면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면 이제 진짜 보이스피싱의 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해외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는 게 필요해요. 이런 거는 해외에 있는 진범들이 진짜 하는 거죠. 이거는 직접 자기들이 노출될 일이 없고 검거될 위험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자기들이 하고 실제 이제 검거될 위험성이 있는 것들 예컨대 보이스피싱에서 사기를 쳐서 그 빼앗은 그런 피해 금액이 입금될 통장 이런 통장을 수거한다든가 내지는 그 통장에서 실제로 현금을 인출을 해서 진짜 진범의 하수인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전달책 이런 통장을 수거하는 통장 수거책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휴대폰도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 대포폰을 또 수집하는 거 그리고 대포폰을 파는 사람 그리고 자기 통장을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내국인입니다 보면. 근데 이제 다 내국인 중에서도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고액 알바라는 둥 뭐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팔고 자기 이름으로 된 휴대폰을 팔고 그리고 이제 뭐 예컨대 채권 추심 업체다 내지는 뭐 어떤 회사인데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현금 거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뭐 요즘 이제 코로나가 심하니까 코로나 시절에 당신을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 온라인으로 예컨대 카카오톡이나 이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신분증이나 이런 거를 주고받고 그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당신은 우리 회사 직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돈을 받은 다음에 누구한테 넘겨줘라 그러면은 당신한테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한 건당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주겠다고 하니까 고액 알바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알고 보면 그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던 거고 본인도 이제 그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가담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뭔가 좀 이상하지만 그래 뭐 이 사람들이 뭐 이런 필요가 있으니까 하겠지 하면서 가담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도 처벌받고 통장 판 사람은 통장 팔았으니까 그렇죠. 처벌받고 휴대폰 판 사람은 휴대폰 팔았다고 처벌받고 그거 전달책, 수거책, 인출책 했던 사람은 그 보이스피싱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고 처벌받고 다 내국인이 처벌받고요. 실제로 피해 입은 사람은 내국인이죠. 그 중에서도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정도의 사회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판단력이 좀 떨어지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피해자가 되니까 그리고 이런 범행에 가담하는 뭐 통장 수거책 내지는 전화를 판매하는 사람 그리고 그 피해보는 현금들을 수거하는 사람 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해서 지능적으로 해외에서 아주 안전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서 보이스피싱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나쁘기도 화가 나기도 화가 하고, 나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그 사람을 기가 막히게 현혹을 시킵니다. 이 사람이 되게 그 아프거나 이 사람이 정말 그 꼭 필요한 거 예컨대 자기가 이제 고액의 이자를 하는 대출을 쓰고 있는데 서민지원 대출이라고 해서 싼 이자로 갈아타게 해준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 그 어려운 사람을 유혹한다든가요. 내지는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네. 수법을 많이 쓰는 것 네,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약한 점을 파고든다 이런 점을 말씀해 맞습니다.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급박함이라는 걸 더하는 거죠. 당장 안 하면 당신 큰일 난다. 이런 걸 해가지고 유혹을 하거나 뭐 되게 궁지에 몰아가지고 당장 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 끊지 말아라. 그리고 내 전화가 끊기면은 바로 다음 전화가 올 텐데 바로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어서 사람을 이제 약간 홀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되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몇 천만 원 되는 돈을 뭐 거짓말처럼 남한테 줘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제가 항상 이런 피해자분들께 상담 오시거나 하면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다 이런 피해자분들이 본인을 탓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그걸 속았다. 네. 내가 이거를 알아채리지 못했구나.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자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가해자가 잘못한 겁니다. 맞습니다. 피해자는 네.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그렇게 사기꾼들은 또 그렇게 교묘하게 맞습니다. 함정을 파잖아요. 변호사님이 설명하시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인출책이라던가 뭐 통장 네. 명의를 빌려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범죄에 가담한 사람도 있겠지만 고액 알바 같은 걸로 속아서 한 경우도 있고요. 내지는 네. 크게 죄의식이 없이 이게 뭔가 조금 나쁜 일인 것 같긴 하지만 뭐 내가 내 통장 빌려주고 명의만 빌려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하니까 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보이스피싱에서 실제로 검거돼서 처벌받는 사례들을 보면 지금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진범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그 처벌권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군지 추적하기도 힘들고 검거하기도 힘들고 이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사실 잘 안 되고 국내에서 실제로 이제 하수인 노릇을 했던 사람만 처벌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잡아보면 대부분 뭐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 알바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냥 좀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지만 뭐 한두 번 해봐야지 그렇게 해보다가 보통 잡히고 그리고 그 해보다가 아 이게 범죄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도 몇 건 더 하고
그러다 잡히고 이렇게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생생법률쇼에도 이와 관련한 상담이 올라오신 적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고액 알바라고 속은 경우나 좀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수수료를 준다니까 하고 가담하셨다가 이제 사기죄의 공범으로 이제 기소되셔서 이제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고 그리고 수법 자체가 아주 지능적이고 교묘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는 조직적인 범행이고 하기 때문에 죄질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나쁜 범죄죠. 그쵸.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는 이제 인정이 되기만 하면 엄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말한 그 전달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걸 알고 가담했다는 점 인정이 되기만 하면 실형이 불가피하고요. 그렇군요. 실형도 적지 않은 실형을 합니다. 뭐 징역 1년, 징역 2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런 류의 보이스피싱은 피해액이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피해자로 했는가에 따라서 피해 금액이 달라질 뿐이지 사실상 피해액은 뭐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걸리기만 하면 아주 엄벌에 처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달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 정말로 뭐가 뭔지 모르고 전달책으로 가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는 피해자가 있는 것처럼 이런 전달책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범죄에 이용당하는 희생양 같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는 거를 모르고 하는 경우들도 사실 종종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도 피해자적 성격이 있어서 이 사람을 처벌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예 처벌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핏 보면 보이스피싱에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보면 인정돼서 엄벌에 처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일부러 저지른 고의에 의한 사기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변호사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게 초범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내가 경미하게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이 네. 정도면 너 보이스피싱인지 알 수 있었다. 이런 네.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거 죄질이 좀 불량하다 하면은 내가 인출책이나 이런 중간 가담자에 불과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 해주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정말 주의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인출책을 한 번 하다가 뭐 검거된 경우에는 조금 이제 처벌할지 말지 좀 고민되는 측면이 생기는데 인출책을 이제 여러 번 하다가 이제 검거된 경우에는 그때는 당신이 과연 몰랐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주장을 잘 믿기가 어렵고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아무래도 그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좀 진화될 기미가 없으니까 이 관련해서 새로운 법안들이 좀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징역형을 신설하자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이제 은행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네. 내용 한번 짚어주세요. 예, 이게 일단 보이스피싱이 점점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피해 금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과연 누가 책임져 줄 그렇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개인의 책임으로 봐서 피해본 개인이 전부 다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를 사회 공동으로 인용하고 있으니까 금융 시스템 차원에서 이제 피해자에게 좀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건 약간 정책적인 문제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정부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이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하면 금융회사에서 피해를 이제 좀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침으로 이제 대책을 좀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온 국민이 일종의 보이스피싱 무료 보험 같은 거에 가입한 그렇죠. 셈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지 않도록 평상시에 주의하고 열심히 좀 사회에 대해서 좀 공부했던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안 당할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거를 이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보전해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랑 맞는 맞는 것인가 거냐 의문이 이런 들겠네요.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뭐 이상해도 일단은 뭐 송금해 주지 뭐 이런 식의 도덕적 해이 논란도 일어날 수가 있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 그리고 그 비대면 거래라고 하는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비용적인 측면 뭐 이런 측면으로 해서 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 전체가 좀 분담을 해주는 뭐 이런 시스템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범행 자체를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있는가를 좀 탐구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보이스피싱이 해외에서 국내 사람한테 전화를 하거나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를 막기는 어렵겠지만 국내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국내 시스템을 어떻게 잘 구성을 하면 그런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평상시에는 하지 않았던 아주 특이한 금융거래를 그것도 고액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이상징후로 봐가지고 그런 류의 고액거래를 할 때는 즉시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든가 내지는 보이스피싱에 한 번이라도 써본 적이 있다는 식의 전화번호나 통장이 등록이 되면 그 즉시 그 전화 같은 경우에는 그 전화를 쓸 수 없게 그 그렇죠. 전화로 거는 전화가 되지 않고 그 전화로 전화를 받을 수 없게 바로 만든다든가 내지는 그 보이스피싱에 도용되는 그런 대포 통장이나 이런 게 은행에 나타나게 되면 은행에서 그 통장을 이용한 거래를 바로 차단해 버린다든가. 근데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고 하는 통장이나 전화번호를 입수해서 민간에 있는 은행과 통신회사하고 이제 협조를 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이제 민간에서 민과 관이 합동을 해가지고 이런 피해 방지 노력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아울러서 범죄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거에 대한 처벌 수위는 되게 높여서 법정형을 아주 상향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징역형까지 간다면 무기 10년 이상 이제 징역형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관련 법률 어떤 식으로 이제 개정이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뿐만 아니라 뭐 이제 모바일 통신 업계에서도 대응책들 마련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그 서울지방경찰청이 그 국내 대표적인 통신사인 SKT나 내지는 KT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를 이용해서 전화를 송수신하는 걸 아예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아예 고객이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든가. 제도적인 대책이 좀 마련된 예,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최근에 이제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통신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는 거죠.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는 통신 시스템이 그렇죠. 발달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사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신사, 아울러서 은행 하나만 다 더 필요하겠죠. 말씀드리면 네.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사용하는 악성 앱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앱을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그런 악성 앱을 탐지할 수 있는 앱을 개발을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만약에 자기 휴대폰에 그 URL 문자 메시지로 온 URL을 잘못 클릭해서 악성 앱이 깔렸을 때 그 앱을 탐지해 가지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시범 실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각계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네. 제도적으로 뭐 은행권도 그렇고 통신사들도 그렇고 뭐 처벌도 강화될 것이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긴 하는데요. 이번엔 좀 훈훈한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그런 훈훈한 소식들이 있잖아요. 예. 이 보이스피싱을 피해를 막은 학생들도 있었고 뭐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인출하려고 하는 거를 딱 직전에 커트해주시고 또 이상한 걸 사고 있는 편의점에서 보시고 직원이 그걸 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례들도 있는데 관련 사례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근데 우리 MC님께서 워낙에 내용을 잘 아셔가지고 피해 당하신 것 같은 느낌이 생생하게 전달드렸죠. 예. 이제 보이스피싱의 범죄가 어떤 거고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주된 대상이 되고 어떤 식으로 범행 수법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사회 일반에 많이 공유가 되다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린 학생들이 노령인 할머니께서
문자 메시지를 읽어달라는 거를 보고선 그 문자 메시지에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걸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편의점에서 어떤 할머니께서 기프트 카드를 사가지고 그 기프트 카드 그냥 샀으면 끝인데 그 기프트 카드를 막 촬영을 하고 그쵸.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냥 관심 안 가질 수 있는데 맞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친절하게 물어봐서 아 할머니 이거 보이스피싱 피해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할머니가 피해보지 않도록 만들어줬던 사례가 있고요. 또 은행에 방문했던 고객이 누군가랑 계속 전화를 하면서 뭐 금융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은행 직원이 보고 저거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또 경찰에 신고해서 피해를 막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부동산 사기 위해 코인 출금한 고객 보고 이상하다는 걸 감지한 이제 그 거래업체 직원이 이런 걸로는 이제 출금할 수 없다 이런 사례들도 있고 결국 우리 주변에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네. 좀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보이스피싱 당했을 경우 어떻게 당했을 대응하면 경우요. 좋을지 네. 뭐 그 팁 한번 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은 결국은 그 시스템적으로 해서 개인의 영역을 벗어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위험이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문제가 있을 텐데, 근데 결국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어떤 거고 이게 어떤 유형으로 일어나고 이런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아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은 대개 이제 권위 있는 기관을 사칭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권위 있는 기관들,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수사기관이라든가 뭐 금감원이라든가 뭐 관공서라든가 이런 곳에서 절대로 뭐 앱이라든가 전화로 뭐 계좌이체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건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아 이거 일단 이상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MC님께서 뭐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문자가 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악성 앱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개인의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 내역들을 이제 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아빠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 이게 이 사람 뭐 딸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아빠 전화번호로 내지는 딸 전화번호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급하니까 뭘 좀 해달라. 근데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갖고 아빠랑 지금 통화를 못한다. 근데 급한데 뭐 얼마를 좀 보내달라. 이러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아는 지인은 뭐 아빠 뭐 이런 식으로 그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뭐 김 누구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실명으로 하는 저장해 경우도 주셨군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바꿔놨더니 보이스피싱 피해에서는 약간 벗어났는데 처한테 혼날 위험에 처한 경우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게 정말 웃기지만 슬픈 진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으려면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지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좀 의심 가는 유형의 전화나 문자 받으신 경우에는 무조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의심하는 눈초리 가지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같은 거 되지 않으려면 고액 알바라고 속이는 경우라도 이런 건 탁 내쳐낼 수 있는 그런 지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일리 탑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